창가엔 별들이 사위고 마지막 나들이. 박종식. 회촌댁은 며느리가 시골집에 와서도 시내 호텔에서 자면 잤지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제2호텔로 올 때 경호네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짐작했다. 정이 그리워 모처럼 찾아왔는데 아들네 집으로 가지 않고 시설 좋다는 핑계로 호텔로 데려오다니 그래도 설마 했는데 사실임을 알고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보다는 항상 자식이 먼저였는데 자식 집조차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으니 너무도 억울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정상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것이 너무도 원통했다. 공부를 잘한 경호가 지대를 합격했을 때만 해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개업으로 생활이 나아지면서 회촌댁은 더욱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뒤로부터 모자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회촌댁은 한시도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항상 그립고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고자 불현듯 나섰던 것인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그 서운한 마음을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꿈을 꾸었다. 뒷산에서 뗄나무를 하고 있을 때 무서운 짐승이 쫓아오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을 치는데 앞에는 수십 길 낭떠러지였다. 발이 그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 꿈에서 깨었다. 온몸이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어 있었다. 꿈을 깬 뒤부터는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맴돌며 영영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직 밖은 어둠빨이 가시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뭉그적이다가 날만 새면 내려가려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채비를 차릴 때 어젯밤 섭섭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경호가 신새벽에 찾아왔다. 뭐토로 이렇게 일찍 왔냐? 나 그냥 내려갈란디. 그냥 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여요. 더 쉬고 가야지. 이따 김기사 보낼 테니 서울 구경도 좀 하면서 쉬었다 가셔요. 경호는 당황한 눈치였다. 아니, 이런 감옥에서 하루 더 있으면 뭐던다냐? 나 한숨도 못 잔 것 같다. 구경도 싫어. 우리 동네 가면 이제 할 일도 없은께 동네 사람들하고 날마다 놀아야. 그나저나 아침이나 먹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경호는 채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하며 손목을 끌어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회촌댁은 경호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와 버렸다. 당황한 경호가 쫓아나왔지만 회촌댁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타 버렸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 어서 내려와요. 경호는 택시 문을 열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아침은 가다 무엇이라도 때울란 게 걱정 말아라. 이른 아침이라 입맛도 없다. 회촌댁은 한마디 말을 짧게 남기고 입을 다물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 어냐, 너 인자 내 자석 아니다. 옆편 애한테 꽉 뛰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놈을 자석이라고 하겠냐? 잘 살거라. 이제 다시 안 올란다. 회촌댁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절망의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의 처량한 뒷모습이 연상되면서 허탈감과 상실감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아침 공기가 코끝을 싸하고 지나갔다. 뒤란의 감나무에서 감을 쪼아 먹느라 까치들 소리가 요란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는디. 회촌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마을 앞에서 아침 7시 시내버스로 나가야 전주에서 8시 반에 출발하는 서울행 차 시간에 맞출 수 있다.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마음이 들떠
아침을 차분히 먹을 수가 없었다. 주방에 선 채로 한술 떠는 둥 마는 둥 하고 승강장으로 나왔다. 밤 2~대쯤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고 참깨 서너 대, 말린 애호박 등을 챙기다 보니 보퉁이가 제법 커졌다. 시내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였다. 추수 끝난 들녘엔 텅 빈 논매미들이 마른 버짐처럼 무늬져 있어 초겨울 황량함이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했다. 아침해가 희부연 이슬을 머금고 비쳐오는 차창에 아들 경호와 손자들의 환영이 명멸되었다. 터미널 서울행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정원의 반도 못 채워 사람들이 좌석에 듬성듬성 혼자씩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화전댁은 해 뜨는 쪽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전주 도심을 빠져나와 시야가 확 트인 호남 고속도로로 들어서 서울을 향해 달렸다. 커튼을 밀치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초겨울 농촌 풍경이 아련한 동화 속 그림처럼 정겹게 보였다. 멀리 낮은 산 아래 마을은 연무로 하얀 띠를 두르고 한가롭게 잠들어 있었다. 큰 볏짚 뭉치들이 하얀 비닐로 포장되어 논둑이나 논바닥에 흐트러져 백로대가 앉아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다. 버스는 히터를 틀어 훈훈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언제인가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수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버스가 발병이 난 듯 터덕거리며 시내를 기어가고 있었다. 회전댁은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2번을 길게 눌렀다. 단축번호 2번은 경호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시켜 놓은 전화번호다. 신호음이 너댓 번 울리고 나서야 경호 목소리가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며 귓속을 감미롭게 휘돌아 들어왔다. 어머니, 지금 오세요? 경호는 이내 어머니 번호임을 알아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경호냐, 나 인자 막 서울에 들어섰다. 어떻게 가야 하냐? 어머니, 걱정 마시고 터미널 내린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긴 기사를 내보냈으니까요. 내려서 다시 전화하셔요. 나 긴 기사 전화번호 모르는디. 제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해요. 응, 그러마. 회전댁을 아들네를 곧 본다는 설렘에 아이들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서울 시내로 들어올수록 차가 많아져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고층 건물들이 도로 양편에 늘어서 있어 어느 협곡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버스는 남부순환도로로 접어들었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크고 작은 차들로 꽉 차서 도도히 흐르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잘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여보시오? 누구시오? 예, 할머니. 저 김이사예요. 지금 어디쯤 오세요? 생기 넘치는 젊은이 목소리였다. 누구? 병원, 김기사예요. 응, 나 마중 나왔어. 예, 터미널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쯤이에요? 나 어딘지 잘 몰라. 아메 거의 다 온 것도 같은디. 회전댁은 두리번거리며 차창 밖을 보니 수시층 빌딩 앞을 지나고 있었다. 제가 전주에서 오는 버스 도착지에서 기다릴게요. 그리야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김기사가 고생하는구먼 그려. 아니요, 괜찮아요. 김기사 말은 시원시원했다. 회전댁 혼자서는 이 복잡한 서울거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김기사 전화에 마음이 푹 놓였다. 터미널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혼잡스러웠다. 버스문을 막 내려서는데 김기사가 먼저 알아보고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내리셔요. 회전댁도 이내 김기사를 알아봤다. 응, 나왔는가. 반갑구만. 진칸에 포르스름한 보따리가 있어. 그것이나 내려왔으면 쓰겄어. 화전댁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김기사에게 짐을 챙기도록 했다.
할머니 가시지요. 저기 길가에 차를 세워놨어요. 김 기사는 짐을 들고 앞장을 섰다. 응, 그려. 회촌댁은 웅성거리는 인파 속에서 부모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김 기사 뒤를 바짝 따라갔다. 검은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 깜빡이를 깜빡이고 있었다. 김 기사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뒤쪽 의자에 화촌댁을 태웠다. 이렇고 복잡한디 김 기사가 마중 안 나왔으면 나 혼자 어째쓸란가 모르겠네. 어쩌도 저쩌도 못했을 것인디. 김 기사가 나와주어서 고맙구만. 회촌댁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점심 잡수셔야죠. 뭐 잡수실래요? 김 기사는 승용차 변속기를 뒤로 넣으면서 상향 말투로 물었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가? 예, 11시 반이 넘었어요. 가다 보면 12시가 넘을 거요. 하도 차가 복잡해서. 그려? 그렇게 되었구만. 김 기사 좋아한 거 묻게 알아서요. 예, 그러면 제가 좋은 대로 모실게요. 김 기사는 줄지어 밀려오는 차량 행렬로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할머니, 갈비탕 잘하는 대로 모실게 푹 쉬세요. 그려. 회촌댁은 의자에 편히 기대 누워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설은 도시 풍경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차는 잠실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도열해 있어 10차선 대로가 오히려 좁아 보였다. 멀리 남산의 송신탑이 힘찬 기상으로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한참을 달려 유리창 한 장에 글자 한 자씩 큼지막하게 마포 갈비탕이라고 써있는 집 주차장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섰다. 점심시간이라지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큰 홀이 가득 차 있었다.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고 복잡할 줄은 짐작도 못했다. 홀에서 김 기사가 빈자리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하얀 위생 모자를 쓴 젊은 여인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대형 식당이라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주문하고 얼마 안 되어 갈비탕이 이내 나왔다. 회촌댁은 아침밥을 그렁저렁 먹고 나온 터라 시장한 참에 갈비탕 한 그릇을 달게 비웠다. 할머니, 맛 어땠어요? 괜찮았죠? 응, 아주 맛있네. 참 잘 먹었구만. 한 그릇에 얼마나요? 화촌댁은 점심값을 계산할 유량이었다. 아니어요. 할머니 걱정 마셔요. 원장님이 점심값 주셨어요. 김 기사는 마지막 국물을 서둘러 마시고 일어섰다. 커피 잡수시는가요? 응, 한 잔씩 하는디 어디서 파는가? 회촌댁은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할머니 그냥 계셔요. 자판기에서 빼오면 돼요. 제가 계산하고 올게요. 김 기사는 계산대로 나가 계산을 끝내고 종이컵에 커피 2잔을 빼들고 왔다. 밥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후 시간 보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서울 시내 구경할까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김 기사는 불그스레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아니요, 그냥 어서 집으로 가야지. 뭔 구경을요? 할머니, 지금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할 거예요. 사모님이 좋은데 구경시켜 드리라고 하셨어요. 김 기사 안 바쁜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김 기사 알아서요. 예, 저는 한가한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모실게요. 할머니 남산 가보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가볼 수 있어. 여기 여러 번 왔어도 구경은 안 해봤어. 사실 회촌댁은 아들 경우가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서울에 왔고 결혼, 병원 개업 등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왔지만 따로 구경 한번 해보지 못했다.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혼자서는 다닐 수 없는 터에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구경할 처지가 아니었다. 김 기사는 한남대교 건너 남산공원길로 들어섰다. 저기 삼봉우리 위에 보이는 것이 송신탑인데요. 저기서 방송을 다 내보내는 곳이에요.
저 송신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요. 김 기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휴, 찬찬히 가야겠네. 봄에는 안 그러더니 아주 높은 산이구만. 아휴, 숨차. 회촌댁은 몇 차례를 쉬고서야 송신탑에 이르렀다. 김 기사는 안내소로 가서 올라가는 수속을 마치고 회촌댁을 승강기에 모셨다. 승강기는 전망대까지 단숨에 올라왔다. 비행기를 탄 기분이었다. 듣던 대로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할머니 어떠셔요? 서울 참 크죠? 저기 보이는 높은 건물이 63빌딩으로 옆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서 보니 발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이 동대문이고. 김 기사는 전망대를 한 바퀴 돌면서 중요 건물이나 유명한 곳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그려? 나는 잘 몰라. 서울이 왜 요렇게 크디야? 끄트머리가 없네. 그런 게 서울로 다 몰리는 게비여. 저 차들 좀 봐. 어디를 간다고 저렇게 몰려다닌디야? 참말로 서울은 서울이구만. 회촌댁은 감탄을 연발했다. 할머니 구경할 만하지요? 글씨 말이여. 처음 본 게 그런가 몰라도 서울이 이렇게 큰 적은 몰랐지. 그런디 우리 같은 늙은이는 수성이어서 어디 살겠는가. 나는 못 살겠구만. 회촌댁은 여러 번 왔지만 처음 보는 또 다른 새로운 서울이라고 생각되었다. 남산을 내려와 경복궁으로 갔다. 옛날 임금이 정사를 펴고 왕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궁을 둘러보면서 김 기사의 설명에 흐뭇한 표정이었다. 경복궁 경내를 거의 둘러봤을 때 초겨울 해가 뉘엿뉘엿 빌딩 숲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경복궁을 나온 차는 제2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왜 요리로 와? 집으로 안 가고.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지내셔야 한대요.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좋은 집 놔두고 여간 웬 여간? 회촌댁은 의아하기만 했다. 사모님이 여기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나 가네들 집으로 갈란디. 회촌댁은 길을 잘못 들어 함정에 빠진 짐승 같은 심정이었다. 아들네 사는 냄새도 맡고 손자들하고 볼 비빔도 하고 싶었는데 빗나간 것 같았다. 아들 경혼에는 50평 아파트로 방이 4개나 되고 거실만 해도 20평이 넘어 광장 같은 집이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다. 먼지 하나 떨어질까 벌벌 떠는 며느리인데 목욕도 자주 못하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었다. 그뿐 아니라 살림 도우미를 두고 사는 호화 생활이 시어머니에게 좋게 비춰질 것 같지 않아 그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편리하고 호화로운 호텔에 모심으로써 잘 모셨다는 명분과 함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촌댁은 서울에 온 것이 크게 후회되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부치들의 사람 냄새 맡고자 해서 설렘을 안고 찾아왔는데 그 심정 알아주기는커녕 문전홀대를 받는 기분이었다. 김 기사가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안내하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김 기사는 냉장고 이용, TV 켜는 방법, 군내전화 이용법을 간단히 가르쳐주고 돌아가 버렸다. 70평생 처음으로 들어와 본 호텔방은 말 그대로 초호화로웠다. 고급 응접 세트며 조명기구, 침대, 벽에 걸려있는 대형 TV 등으로 눈이 핑핑 돌았다. 그렇게 호화롭지만 광장 같은 방에서 혼자 잔다는 것은 너무 허전하고 무서움까지 느껴졌다. 회촌댁은 잡혀온 촌딱 신세가 되었다. 창문에 치렁치렁 드리운 커튼을 걷어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장승 같은 회색빛 빌딩들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그 위력에 압도당한 채 겹겹이 쌓인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희부연 저녁 연무가 그녀의 마음처럼 흐리게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심정 같아서는 뛰쳐나가 집으로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경호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보지 않고 내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 기사는 가버리고 혼자 남은 회촌댁은 호텔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기사 설명을 건성으로 들은 탓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먼저 저녁은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며 시설 이용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경호냐, 나 어쩌라고 이런 데 데려다 놓고 이러코로 믿냐? 어린애 같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애원을 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곧 갈게요. 집에 뭔 일 있지야? 아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편히 계시라고 그리로 모셨어요. 이번 집이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이요? 나 이런 데가 더 불편하다. 지금이라도 어서 와 나랑 집으로 가자. 집을 수리하고 있어. 어수선하고 심란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호의 가슴이 찡하게 찔렸다. 집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아내의 신기를 건드려 불편한 것보다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텔은 집보다 시설이 좋고 편리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집수리 엄소 좀 신나나면 어쩌간디. 이펀 집인디. 내가 무슨 어려운 손님이냐? 그냥 집으로 가자. 알았어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호는 어머니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다. 회촌댁은 줄 떨어진 면처럼 맥이 확 풀리고 움직일 기력도 없어졌다.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내팽개쳐져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무엇이라고 잔뜩 마음이 들떠 올라온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살부치가 그리워 마른 정 촉촉히 목마름하고자 불원천리 찾아왔지만 그런 애틋한 정을 받아줄 그 누구도 없었다. 낯선 객지에서 고독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처량했다. 밤 8시쯤에야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찾아왔다. 심정이 꼬일 대로 꼬인 회촌댁이었지만 어린 손자들이랑 함께 왔는데 일그러진 표정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의식적으로 낙꽃을 펴고 웃는 낯으로 맞이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는가? 할미가 니놈들 얼마나 보고 잤는지 아냐? 회촌댁은 명진이와 명석이를 한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등을 토닥거리며 자지러지게 정겨워했다. 손자들도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좋아라고 했다. 명석아, 그만해. 할머니 피곤하실 텐데 여기로 점잖이 앉아있어. 며느리는 명진이와 명석이가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여보, 나도. 애들이 할머니를 반가워하잖아. 경호는 아내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들이 어머님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차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며느리 속내는 회촌댁의 불결함이 눈에 보이는 듯 아이들이 껴안겨 볼을 비비고 입맞춤하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회촌댁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손자들은 며느리 말에 할머니 품에서 몸을 비틀며 억지로 빠져나왔다. 어머니, 인사 받으셔야죠. 편히 앉으셔요. 며느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예의를 갖춘다며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려고 자세를 잡았다. 경호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니다. 다 늦은 야밤인디 뭔 절을 한다냐? 나 절 안 받을란다. 회촌댁은 오히려 털고 일어서 버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경호는 일어서는 회촌댁 손을 잡으면서 응석 부리듯 말인사를 했다. 아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 오늘 헛짓을 본 게 입으로만 하는 소리 같다. 이것이 뭔 짓이다냐? 좋은 내 집 놔두고 여가는 무신놈의 여간이다냐? 너그들 돈 많구나. 너무 돈 자랑 말고 살아라. 오늘 헌짓이 괘씸해서 집으로 내려가 볼라다 그냥 있은게 시방이라도 너그 집으로 가자. 너그들은 졸란지 몰라도 난 불편하다. 회촌댁은 속에 있는 말을 퍼붓듯 쏟아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찌 이렇게 어머님 오실 때 집수리를 하게 되어 이리로 모셨어요. 여기가 집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거짓말로 둘러댔다. 나가 올라온다고 연락했는데 잊어버렸냐? 경호도 며느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어냐, 알았다. 회촌댁은 말을 뚝 끊어버렸다. 어머니 깜빡 잊어버리고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며칠만 있다가 집수리 다 되면 집으로 가시게요. 경호는 어머니 성미에 많이 있어야 이틀쯤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어머니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보탰던 것이다. 알았다. 너희들 매민디 별 수 있냐? 그나저나 나 시장어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회촌댁은 그동안 며느리 하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 그래서 더 우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룻밤 자고 가자고 마음을 굳혀먹었다. 가시지요. 경호는 회촌댁을 부추기며 일어섰다. 명석이와 명진이는 제 어미 손을 잡고 호텔방을 먼저 나왔다. 어디 먼 데로 가야 하냐? 회촌댁은 못내 아쉬운 심정이었다. 집에서 편히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며 매일 혼자 먹던 밥상의 쓸쓸함을 달래보고 싶었는데 이도저도 아닌 부담스러운 손님이 되었으니 올라온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아니요, 1층으로 가면 돼요.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 같은 승강기를 탔지만 모두가 머쓱해서 벽을 쳐다보거나 천정만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 듯 지루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뭘로 잡술까요? 1층에 내려와 식당 쪽으로 향해 걸어가면서 며느리는 이미 애들 좋아한 것으로 마음속에 정해놓고도 크게 생각한 듯 회촌댁 옆으로 다가와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내가 뭐 아냐? 너그들 먹고 잔 거 먹으라. 나야 아무 것이나 한술 뜨면 된게. 할머니, 양식으로 해요. 비프 스테이크로요. 명석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한식 잡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한정식이 먹을만해요. 경호는 한정식을 권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 먹는 거 먹을게. 회촌댁은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내뱉듯 말했다. 한식은 날마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 애들 좋아하는 양식으로 하시지요. 애들 손을 잡은 며느리는 이미 양식부로 발길을 돌렸다. 할머니, 비프스테이크 참 맛있어요. 어서 가요. 명진과 명석이가 회촌댁 손을 끌었다. 그러므 그러자. 회촌댁은 비프스테이크가 어떤 음식인지 모르지만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둥근 탁자엔 하얀 탁자보가 얕은 계란색 불빛에 감싸여 아늑하고 포근했다. 회촌댁 오른쪽 옆으로 아들 경호가, 왼쪽엔 큰손자 명진이 앉았다. 조금 앉아있으니 접시에 걸쭉한 죽 같은 것이 나왔다. 스프였다. 모두들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회촌댁도 수저를 들고 한 스푼을 떠먹어봤다. 약간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 먹을만했다. 그러나 2스푼 떠먹으니 없어져 아쉬웠다. 집에서야 이런 죽 한 사발쯤 먹어야 먹은 듯 했는데 너무 적은 양으로 이만만 버리는 것 같았다. 조금 있으니 소고기를 얇게 썰어 전 부치듯 구운 것 한 접시와 양배추 마요네즈 버무린 것,
단무지, 그리고 밥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작은 밥 한 공기와 얇게 썬 무쪽이 너댓게 떠있는 밀정한 어묵 국물에 나왔다. 모두들 오른손에 칼을 들고 고기를 썰어 포크로 찍어 먹었다. 회촌댁의 손놀림이 어눌하고 어색하게 보였다. 어머니, 이렇게 썰어가면서 잡수셔요. 회촌댁의 이런 손놀림을 보고 있던 경호가 거들어 고기를 썰어주었다. 고기와 밥을 다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별로 없었다. 밥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 평소에도 잘 마시지 않는 콜라를 마셨더니 오히려 트림만 나와 속이 역겨운 것 같았다. 뜨끈뜨끈한 국물 같은 것 한 사발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어머니, 괜찮았어요? 경호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듯한 심정으로 말했다. 그냥 묵었다. 이런데 사람은 날마동 이런 것만 먹고 산다냐? 주년부리한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현찮다. 어머니, 이거 고급 요리예요. 며느리는 은근히 자랑한 말투였다. 됐다. 우리 명진이 잘 묵은 거 본게 나도 좋더라.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TV 종합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TV 뉴스에 빠져있고 손자들은 저희들끼리 장난치느라 회중댁은 이야기 한 자리 나눌 틈이 없었다. 넓은 호텔방은 손자들 웃음소리와 TV 소리만 꽉 차 있었다. 어머니, 우리 갈게. 쉬고 주무셔요. TV 뉴스가 끝나기가 무섭게 경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집이 신난하담소.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되냐? 방도 요렇게럼 넓은 게. 나 혼자 자면 심심할 것 같다. 회춘댁은 오랜만이라 경호하고 함께 자고 싶었다. 아니, 자고 가도 되지만 차 운전을 해야 돼. 집수리 다 되면 집에 와서 함께 자게. 오늘은 그냥 잘 주무셔요. 응, 알았다. 그러면 내 생각 말고 어서 가거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경호는 마음에 걸린 듯 머뭇거렸다. 아이고 참, 이거 가지고 가거라. 무엇이요? 무엇하러 이런 것 가지고 와.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없어서 그러냐? 내 손으로 한 건 내 새끼들 먹이고 싶어서 가져왔지. 회촌댁은 집에서 가지고 온 밤, 참깨 등의 보따리를 경호에게 건네주었다. 어머니, 집에 다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셔요. 며느리는 가지고 가기 싫은 말투였다. 그래요? 그러면 놔두어라. 길바닥에 찌클던지 가져가던지 할 텐께. 회촌댁은 대단히 골이 나고 섭섭했다. 에이, 어머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아니다. 너희들 생각에 못 먹을 것이나 되는 종 하는 것 같구나. 회촌댁은 경호에게 건네주려던 보퉁이를 빼앗듯 도로 잡아당겼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가져갈게. 그리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느라 애썼다고 하면서 고맙게 받는 것이 도리지. 어찌 그냥 가져가라고 해. 경호는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아내를 책망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어머니 마음을 얼러주었다. 회춘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보따리를 놔주었다. 알밤이야? 나 밤 까줘. 밤이란 말을 듣고 명진이 금세 까달라고 졸라댔다. 응, 알았어. 집에 가서 까줄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자. 경호는 서둘렀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셔요. 명석이와 명진이 머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다. 오냐, 그냥 갈래? 너구들하고 같이 잘라고 였는디. 회촌댁은 섭섭함에 더하여 울컥 서러움이 복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이 심란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편히 주무셔요.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명석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안 가? 명석이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경호나 며느리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 우리 집이 왜 신나네? 우리 집 깨끗하잖여. 할머니랑 같이 가서 자면 안 돼? 아니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집수리를 하거든.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거짓말한 것이 탄로날까봐 급하게 변명을 했다. 할머니 어디 가셔요? 예, 버스 타는데요. 고속버스요? 아니면 직행이요? 아네, 직행이제. 거기 내린게 그 밑에가 지하철 타는 데도만. 또 다른 데도 있어? 잘 모른게 그러요. 회촌댁은 혹시 잘못 가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골 내려가시는 거요? 어디 가셔요? 전주 간디. 전주서는 직행 타고 왔지라오. 남부 터미널인가 본디요. 거기는 직행만 다니는 터미널이어요. 그리로 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길이 막히지 않았다. 도시의 초겨울 아침은 을신년스러웠다. 성에 낀 차창 너머로 오버깃을 세우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에서 생활에 쫓기는 고달픔이 묻어 보였다. 남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에서 7시 15를 울렸다. 바쁜 걸음으로 매표소로 가니 7시 15분 차가 있었다. 기다릴 새 없이 차표를 사들고 전주행 승차장으로 갔다. 이미 개차를 하고 있었다. 차표 한쪽을 떼어주고 헐레벌떡 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았다. 이른 아침이라 여러 군데 좌석이 빈 채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을 빠져나오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100m 전방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회촌댁은 성에 낀 차창을 커튼으로 닦아내고 밖을 내다봤다. 온 세상은 회촌댁 마음에 드리운 어두운 회색빛 그림자처럼 안개 속에 파묻혀 분간하기 어려운 암울한 환영으로 어른거렸다. 세상을 다 잃고 쫓겨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혈혈단신이 되어 절의 고도로 유배를 가는 처지 같았다. 사람이 이런 절망에 빠지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았다. 아마 이런 심정에서 자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자신은 잊은 채 자식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 너무도 한심스럽고 억울했다.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사르르 잠이 들어 뒤숭숭한 꿈자리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비몽사몽 헤매고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 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버스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 안개 속을 빠른 속도로 달려 정안 터널을 빠져나왔다. 3km쯤 달려 약간 커브진 곳에서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와 오른쪽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언덕 아래로 구르고 말았다. 버스는 논바닥에 네 바퀴를 하늘로 뻗친 채 처박혀서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다. 빗주성이에서 묻어나온 비명소리, 신음소리에 비비린내만 진동했다. 119 구조대원, 도로공사 직원,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달려와 뒤집혀진 차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냈다. 의자 밑에 깔린 사람, 사이에 낀 사람 등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회촌댁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고 의자 사이에 끼인 다리가 골절되었다. 구조된 환자들을 119 구급차로 천안에 있는 C병원으로 실어왔다. 회촌댁은 의식조차 놔버린 상태였다. 간호사는 회촌댁 몸을 더듬어 안주머니에서 핸드폰과 주민증을 찾아냈다. 핸드폰을 검색하여 아들이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로 회촌댁 사고 소식을 알렸다. 경호는 천안 C병원으로 내려왔다. 참으로 비통스러웠다. 아침에 섭섭하게 보낸 어머니인데 자기 때문에 당한 사고라고 생각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죄책감에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멍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회촌댁은 정신을 잃은 상태라
비통해하며 불러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고 처리는 사위의 문제였다. 경호는 어머니를 응급처치만 하고 서울 S병원으로 이송했다. S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뇌 검사를 실시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이 진행 중이어서 총각을 다투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한 장애가 오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노인인데다 출혈이 심한 상태로 수술 도중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어렵다며 머뭇거렸다. 경호가 애원하면서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간절하게 요구하여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혈을 해가면서 5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은 잘 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노인이라 아직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과 후회를 했지만 시간은 경호 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어머니인데 궁궐 같은 호텔에 모시는 것이 편하겠지 하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돈 자랑이나 했으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아내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은 시골 출신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진 채 모든 것이 무난함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온 터였다. 돈이 무엇인지 혈육이라고 한 분 남은 어머니를 거의 잊은 채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정이 말라붙은 가슴은 겨울 시멘트 벽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후회하고 뉘우쳐 봤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정에 끌리도록 놔두지 않았다.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다. 경호 내외는 해존댁을 병원에 맡겨놓고 아무 일 없는 듯 치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경호는 날마다 S병원을 들려보지만 회존댁 병세는 거의 차도가 없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쉬는 가슴만 삶의 흔적이 있을 뿐 나무 토막 그대로였다. 그러던 회존댁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40여일이 지나서였다. 그러나 깨어났다고 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회촌댁은 치매 환자 전문 병원인 D사랑병원으로 옮겨졌다. 경호의 능력으로 병원비가 얼마든지 감당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신이 있게 된 것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곁을 멀리 떠나버린 것이다. 여름밤 모깃불 피워놓고 어머니와 멍석에 누워 별들을 헤아리던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감자 한 개, 옥수수 한 자루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밀치고 닥치던 어려운 시절의 정겨운 풍경이 그립기만 했다. 사람의 정이 겨울 시멘트 벽처럼 식어버린 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삶을 즐기고 있지 아니한가. 찜통 더위는 밤이 되어도 식을 줄을 몰랐다. 건강할 때도 아내의 결벽증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는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정신조차 놓아버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곳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병실에서 저승행 티켓을 빼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를 현대판 고려장터에 내려놓고 편안히 모신다는 착각에 빠져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서 경멸감을 느꼈다.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신음하는 어머니의 저주로 천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출세하여 돈 벌고 호의호식하는 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
그렇게 따뜻한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가슴에 살비빔 한 번 못하고 경호는 이미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돌아가기엔 현실의 강이 너무 크고 넓었다. 여름밤 무더위를 씻으려고 창가에 내려앉은 금모래의 별들이 소낙비라도 퍼부으려는 듯 밀려오는 먹구름 사이로 힘없이 사이어 가고 있었다. 엄마 김지연. 봄날 꽃밭의 노랑나비처럼 화사하게 차린 며느리가 소파의 구석편에 항아리처럼 놓여있는 진주댁을 흘끔 스쳐보곤 현관문을 소리나게 닫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간 사람이다. 진주댁은 그제서야 상체를 꿈틀거리며 작은 몸뚱이를 일으켜 소파 위로 기어오른다.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는 당신의 세상이 된 것에 희벌쭉 볼을 실룩이며 가슴께를 편다. 이어 두 다리를 소파 위로 끌어올려 양반 앉음새를 만들며 여느 날 아침녘처럼 맞은벽 액자 속에 노인을 바라본다. 5 사람이 옹기종기 어우러져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액자 속 중앙부의 여인을 응시한다.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도 젊고 아름다운데 아들은 그네가 바로 어머니 당신이라고 했다. 어저께와 그저께에도 그러했듯 진주댁은 속바지 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내 사진 속 여인과 자신의 얼굴을 비교한다. 어림없다. 사진 속 여인은 검정머리에 갸름하고 단아한 모습인데 손거울 안의 여자는 백발에 그나마 탈모하여 붉은 살갗이 드러나고 퀭하게 꺼진 눈과 함몰된 입술, 거기다 주름이 얼굴 전면에 짜르락 깔려있다. 마귀 할멈 같다. 사진 속 여인이 슬픈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듯하여 진주댁은 고개를 외로 꼰다. 내가 아니야. 아들이라 말하는 이 집의 착한 사내가 거짓말한 것이요. 늙어 쭈그러진 원숭이의 얼굴처럼 왜소하고 초라한 이 낯짝이 저렇듯 우아한 여자와 같은 인물은 아닌 거요. 그러나 나쁜 기분은 아닌 듯 진주댁의 볼이 경미하나마 벌중거린다. 그때 벼랑간 현관문이 거치는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리더니 좀 전에 나갔던 며느리가 후다닥 다시 들어왔다.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바른 손에 들고 나오다 소파에 엉거주춤 엎드려 있는 진주댁을 돌아보며 나도 당신처럼 데려나봐 한다. 그러다 두 눈을 벌려 뜨며 어쭈? 소파에 올라앉으셨어? 발을 씻든가 양말이라도 신든가 더러운 발로 소파 쿠션 다 버려놓잖아. 내숭스럽기는. 며느리가 입귀로 냉소를 흘리며 큰 소리로 내뱉곤 현관문을 다시 쾅 닫고 나간다. 놀란 진주댁이 미처 소파에서 비껴 구석진 당신 자리로 내려앉을 겨를도 놓치고 당황하여 두 다리만 황급히 소파 아래로 내리는데 며느리는 속사포처럼 이미 현관 밖으로 나갔다. 진주댁은 컹컹대는 가슴에 손바닥을 붙이며 현관문 꾀를 뚫어지듯 바라본다. 또 들어설 것 같아서다. 며느리는 진주댁에게 집안에서 가장 어렵고 무섭고 긴장감을 주는 사람이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사뭇 공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아들은 그 여자를 진주댁의 며느리이고 당신의 아내이며 손자들의 어미라고 했다. 낯설기로는 아들이라는 사내와 손자라는 두 아이와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며느리는 그들과는 많이 다르다. 며느리 면전에서는 전신이 위축되고 경직되는
신체적 증상을 겪는다. 왜 그러한지 연유를 진주댁은 알지 못한다. 진주댁이 세상살이의 재반사와 단절된 것은 작년 10월 하순경부터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7달 조금 더 되었다. 그날도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자 형제를 등교시킨 후 언제나 그러하듯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거실의 차탁 앞에서 스르르 주저앉아 버렸다. 현기증을 느낀 것도 아닌데 전신이 마비된 듯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심장이 공포감으로 벌렁거려 진주댁은 가까스로 차탁 위에 전화로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다. 진주댁이 눈을 떴을 때는 쓰러진 날로부터 사흘 후 병실 침상에서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서 내려다보며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할머니! 진주댁은 뜨한 표정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낯설었던 것이다. 어머니, 나 아범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 저 어미예요. 할머니, 나 현찬, 나 민찬. 그녀를 둘러선 사람들은 다투어 고개를 내밀었다. 진주댁은 여전히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판가름이 되지 않았다. 의사가 왔다. 한숨 잘 주무시고 계셨냐며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할머니 가족들이라고 했다. 점차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며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런데 7달이 지났어도 가족들은 물론 자신이 누구인지 친척, 지인,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울러 자신의 일상사와 함께 식욕도, 의욕도, 언어도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당신의 천직이던 가사 돌봄이며 손자 챙기기며 부처님 경전 읽기며 베란다의 화분에 물주기며 해서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렸다. 의사는 말했다. 진주댁의 병명은 뇌찰령 결과, 뇌수두증과 전축두열 퇴행이 혼합된 치매라고 했다.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세분하면 70여 가지에 이르고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지만 두개강 안에 많은 양의 뇌척수액이 괴어서 인지 기능과 언어 기능이 저하되고 신체 장애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다 퇴행성의 전축두엽까지 동반되는 양상은 흔치 않다고 했다. 뇌척수막 사이나 뇌실, 척수 내강에 물이 많이 고이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료법은 뇌를 절개하여 뇌와 척수의 튜브를 연결시켜 림프액이 순환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신의 치료법이라고 했다. 발병하던 날 전신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왔을 때도 척추로 뇌 속의 물을 빼내면서 몸은 풀렸지만 의식을 잃었던 것인데 실제 림프액은 뽑아낼수록 더 자주 차게 되어 뇌의 정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림프액을 순환되게 하는 수술요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뇌 촬영상에 나타난 증상은 실제 놀라웠다. 뇌 중앙부로 깨트리지 않은 커다란 명란젓 크기의 검은 영상이 시커멓게 가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증대되고 무거워져서 뇌의 전 기능을 상실시키며 극기하는 전응아의 상태로 대소변의 인지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라 했다. 아들은 연일 눈물바람을 하며 진주댁의 수술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외로 주치의사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수술을 한다고 상황이 호전되리라 기대함은 무리이고 다만 현재의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는 정도의 성과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인은 수두증뿐만 아니라 전축 두엽의 퇴행까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 했다. 며느리의 수술 반대도 적극적이었다. 이른이 넘 노인에게 그나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자칫 그르칠 수도 있는 난해한 수술을 굳이 큰 돈을 들여 감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노모가 더 이상 악화되길 원치 않았으므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수술해 줄 것을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그런데 당사자인 노모의 거부 반응이 완강했다. 아들과 의사 사이에 수술 운운의 말이 나오면 고개를 채머리 흔들듯 두 팔을 내저어 싫다는 반응을 분명히 했다. 아들의 팔을 붙들고 머리를 절개하지 말아달라는 손동작과 함께 기음을 발했다. 전신을 경련하듯 떨고 충혈된 두 눈에 눈물까지 머금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수술하지 않을게요. 그럼 약과 식사는 절대로 고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들이 노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곡기를 끈듯 하는 그녀 앞으로 흰죽 그릇을 당겨 수저를 지어주곤 했다. 결국 당사자인 환자의 간절한 반대와 시술에도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사의 비극적인 자세에 아들은 수술 치료는 접기로 하고 노모를 퇴원시키고 간병인을 구했다. 그러나 급하게 구한 간병인은 출퇴근이 일정치 않았고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졌다. 맞벌이 아들 내외를 위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살고 손자들의 일상까지 챙겨주던 진주댁의 발병은 집안의 질서며 뿌리를 뒤흔들어 놓았고 손자들은 매일 아우성을 쳤다. 그러한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대로 적응이 되어갔다. 깔끔하고 평화롭던 예전의 집안 분위기는 없어졌지만 어지럽고 서툴고 빈 채로 일상은 유지되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대청소를 하고 식탁에는 거의 반찬 가게에서 사들인 음식으로 채워지고 손자들은 자유방만해졌지만 학교 후 전전하는 학원들은 요행히 잘 다녔다. 끊임없이 간식 챙겨주고 간섭하고 보살펴주던 단아하고 자유롭던 할머니가 머리숱이 빠진 엉성한 백발에 핏발선 붉은 눈과 숫제 의치를 빼버려 함몰된 입술에 심하게 쭈글진 얼굴을 하고 소파 구석에 박혀 앉아 있거나 당신 방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음을 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작은 손자는 할머니가 갑자기 귀신이나 마귀 같으다고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저들을 낳아준 엄마보다 할머니에 더 의지해 살아온 탓인지 특히 작은 손자는 진주댁을 동정했다. 억지로 할머니를 식탁에 끌어안치고 식은 죽을 레인지에 덮여 먹도록 한다거나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면 나누어 주곤 했다. 할머니, 나 진짜 몰라? 작은 강아지 민찬이야. 진짜 할머니 자기 이름도 몰라? 박정자 요사야. 박정자, 따라해봐. 진주댁은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6학년의 큰아이는 달랐다. 냄새난다. 식탁에 앉지 마라. 세수해라. 눈곱 떼라. 원숭이 같으니 의치 빼놓지 마라. 옷 좀 바꾸어 입으라. 발 좀 씻으라. 할머니는 천치 바보, 멍청한 짐승 같아.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창피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그러나 집안에 아무도 없고 진주댁만 소파 구석에 웅크려 있으면 죽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먹으라고 갖다 주기도 했다. 가끔 큰손자의 불손한 말투에 아들이 아이를 엄하게 나무라고 더러 종아리에 매질을 하는 경우 진주댁이 괴성을 지르며 아들을 만류했다.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치매는 국가에서 치료해준다던데 요양원으로 보내자고요. 그날도 큰아이를 나무라는 남편을 향해 며느리가 짜증 섞어 말했다. 진주댁이 소파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면전에서 큰 소리로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다. 아들이 얼른 진주댁의 표정을 살피면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 왜 그래? 어머니 앞에서. 어때요? 들어도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시는지 모르는지
당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당신까지 점점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어머니신데 함부로 대하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림 맡아주고 아이들 키워준 덕분 아니냐고. 수차 말했지만 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어머니를 바로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 아들은 감정이 격해오르는지 꺽신 음성으로 거칠게 말하곤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자신은커녕 아들도 손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감성도 느끼지 못하는 목석 같은 노인인데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나을 것 아니냐고. 점차 대소변 인지도도 없어진다는데 간병인은 자기 시간 맞추어서 일주일에 고작 2-3번밖에 다녀가지 않는데 누가 튀우란 말이냐고. 옷을 벗으려 들지 않으니 속옷은 지린내로 쩔어 코를 찌를 정도고 도무지 씻지를 않으니 온 집안이 비위생적으로 전염병이 돌 것 같단 말이에요. 방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나왔으나 아내의 속사포 같은 말들이 고스란히 귓속으로 박혀들었다. 아들은 서둘러 집안 대청소를 끝내고 진주댁을 화장실로 부축하려 들었다. 진주댁이 버퉁거렸다. 어머니, 제발 씻어야 해요. 그래야 손자들이 좋아하지요. 자, 저하고 씻자고요. 아들이 땀에 젖은 얼굴로 소파 구석에 진주댁을 안아들고 욕실로 향한다. 정작 욕실 바닥에 몸체가 놓여지자 진주댁은 다소곳해졌다. 아들이 노모에게 걸쳐진 상하의가 붙은 헐렁한 옷을 머리 위로 벗겨내자 뼈와 가죽분인 살갗이 드러났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앙상했다. 3주 만에 몸을 씻겨주는 셈인데 그가 너무 야유어졌다는 생각에 아들은 명치깨가 쩡해져서 잠시 눈을 감는다. 그러다 두 눈을 부릅떴다. 피골이 상접할 만큼 야윈 것도 놀랍지만 무릎깨며 엉덩이깨며 등허리에 퍼져있는 푸른 멍자국 때문이었다. 아들은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지난 주말에는 당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했던 터라 아내 아니면 간병인이 목욕을 시켰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생긴 타박상의 흔적들인지 단박에 소리쳐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들은 일단 참는다. 수건에 비누를 문대어 노모의 몸 전체를 고루 닦아준 후 미지근한 물로 비눗물을 씻어낸다. 특히 샤워기로 백발의 머리와 항문깨 등을 고루 씻어주고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살갗을 눌러 닦아준다. 노모의 표정에 평온함이 돌면서 아들이 내미는 속옷을 구부정한 자세로 입는다. 그러나 거실로 나선 노모는 다시 소파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려 했고 아들은 그런 노모를 붙잡는다. 그리고 소파 위로 힘주어 노모를 앉게 한다. 제발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예전처럼 여기 소파 위에 앉아서 저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이오.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 눕는 거야. 알았어요? 이 바닥 구석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자꾸만 마루바닥의 소파 구석현으로 쏠리는 노모의 몸을 소파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노모는 몇 번이나 주방편에서 서성대는 며느리의 모습을 옆눈으로 살폈다. 아들은 또다시 낭패감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타박상 자국을 만든 사람이 아내라는 감을 다시 갖게 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노모의 면전에서 또다시 큰 소리를 내면 어머니에게 불안감을 줄 것 같았었지만 무엇보다 노모의 문제로 아내를 계속 예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른 척 묻어버리기에는 멍자국들이 너무 컸고 큰 상처만큼 그의 마음이 탔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아내에게 지나가듯 말을 꺼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 목욕을 간병인이 해드렸나? 글쎄요. 여자가 오다마다 하니까 잘 모르겠네. 왜요?
어머니 몸에 멍자국이 많더라고. 어디 부딪힌 것인지, 목욕탕에 미끄러져서 생긴 것인지 궁금해서. 부딪힌 것이겠죠. 소파 구석에 앉았다가 집안에 사람만 없으면 소파로 부르르 올라가고, 어떨 때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차례 반복하고, 혼자 화장실에 들렀어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 간병인이 많이 바쁜가? 일주일에 3번만 와도 주말에는 우리가 돌봐드리고 그런 대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맡은 일이 많아서 일주일에 2번 오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을 바꾸어야 하겠군. 병급 신청을 해서 급을 받으면 매일 몇 시간씩 요양사 케어를 받을 수 있다던데. 그때까지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어머니께 좀 더 신경 써줘요. 어쩌겠소, 부모님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살림 다 맡아 하시면서 아이들 키워주셨는데. 당신 알다시피 나에게는 어머니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지 않소. 그만해요. 청상에 혼자 되어 더구나 유복자로 태어난 당신 하나 키우면서 수절하고 살아왔다는 말 1000번도 더 들었네요. 부모 소중하지 아니한 사람 없다고요. 알았어요? 그만 자요. 놀랍게도 아내는 더 이상 이야기를 끌려하지 않았다. 아니 반박하려 들지 않았다. 아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숨을 차친다. 다음 날 아들은 간병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이라도 거르지 말고 어머니를 잘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의외의 말을 들었다. 일주일에 2-3번씩 들리는데 부인이 일주일에 1번씩만 오게 하더니 한 달여 전부터는 요양원에 갈 것이니 들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노인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손발을 씻도록 훈련이 되어야 하므로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는 간병인의 손길은 오히려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는 것. 아들은 조금은 아연한 기분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노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기 위한 아내의 책략임을 깨달으면서 낭패감에 젖는다. 그러나 일단 간병인에게 의무적인 일수는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종전대로 아파트에 들러 노모를 도와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요양원 입소는 보류하고 있다는 말로 그나마 아내의 입장을 세워준다. 간병인은 알았다며 부인에게 확인시켜달라고 했다. 아들은 간병인과 통화를 끝내고 한동안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간병인의 방문이 이미 한 달 전에 중지되었다면 피골이 앙상한 노모의 몸뚱이에 서린 멍자국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지만 머리를 저었다. 걸음이 온전치 못해 이곳저곳에 부딪혀 발생된 타박상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심하여 가슴이 탔다. 아내에게 간병인이 다시 들리게 되었음을 말하자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이제 시간이 난대요? 다행이네. 했다. 표정 한 가닥 변하지 않았다. 아들은 더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들어 그녀의 거짓을 드러낸다 해도 결과는 노모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예 그녀의 책략을 들추어내다 보면 이판사판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터놓고 요양소 보내는 일을 강하게 추진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또 한 달여가 지나갔다. 도시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져 모두 헉헉거렸다. 폭염의 7월이라 해도 예년에 없이 40도에 가까운 날씨는 거리의 사람들을 휘청거리게 했다. 진주댁의 몰골은 더 초췌해져 소파 구석에 처박힌 채 시체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조반시에 아들이 떠먹여주는 미음 몇 숟갈 외에는 온종일 입 다시는 것 없이 웅크리고 앉은 채 잠을 잤다. 완전히 기력이 쇠진한 채 움직일 힘도 없는 것 같았다. 아들은 회사의 상반기 결산 때문에 마음 같지 않게 그런 노모에게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할머니 끼니 잘 챙겨드리라고만 부탁했다.
지린내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었어. 먹은 것도 많지 않은데 똥오줌은 왜 그리 많이 싸? 온 몸뚱이가 똥덩어리야. 기저귀가 흠뻑 젖어 범벅인데도 빼지 않으려 한다고. 의사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아. 똥오줌 마려운 것도 모를 거라 하더니 소변만 질근거리는가 했는데 이제는 대변까지야. 방 안에 있는 가장이 들으랍시고 아내는 주방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 어저께나 그저께쯤 아내가 노모의 기저귀 정리를 한 모양이라 생각했다. 여보, 수고하셨소. 이번 주말에는 내가 목욕시켜드리겠소. 아들은 노모를 소파 위에 올려 앉혀놓고 출근을 했다. 회사 일에 정신없이 돌아치다가도 잠시 숨 돌릴 시간이 되면 기분은 깊숙이 가라앉아 우울했다. 우려했던 노모의 증상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 해서였다. 평소에도 소변은 속옷에 혹은 기저귀에 질끈거렸어도 대변은 본인이 기어서라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이제 그렇지 아니한 것 같아서다. 두개강 안에 뇌 척수액이 점점 많아져 뇌의 기능을 누르면서 대소변의 인지가 없어지니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은 배설되어 누군가 매일 몇 시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이른 것 같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그리도 깔끔하시던 어른이. 아들은 눈물을 머금는다. 20살. 몫이 집안의 종부로 시집 온 지 이태 만에 지병을 앓던 남편을 잃고 재혼은커녕 혼자 농사를 지어 유복자 아들을 키워내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던 어머니였다.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시킨 아들이 고학으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 시골집을 혼자 된 시누이에게 맡기고 아들과 합가하여 살림과 손자를 맡아 키웠다. 재산이라곤 선산뿐인 가난한 종갓집의 어른들이 거의 타계해버리자 시누이와 그의 아들에게 선산자락에 개간한 밭 세마지기를 맡기고 떠나왔던 것이다. 이렇듯 진주의 초전동에는 어머니가 살던 선악산 아래의 초가집이 75살의 시누이에 의해 빈집이 아닌 채로 있었는데 아들은 문득 당신의 노모를 모시고 고향집에 내려가 농사나 지으면 어떨까 떠올려 보다 실소를 머금는다.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은행에 들어가는 아파트 대출금의 상황과 두 아들의 가회비며 생활비 등 현재의 수준을 맞추려면 아내와의 맞벌이는 부득이한 경유일 수밖에 없을 뿐더러 더욱이 아내는 결사코 하향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노모의 상황은 점점 쇠락해져 오래갈 것 같지가 않았다. 오로지 아들 위해 당신 삶 전체를 희생한 노모에게 나머지 삶이나마 평가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여의치 않아 아들은 몸부림을 쳤다. 그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간병인이 주말 가까이 들린다니 수요일이면 노모의 몸이 많이 더럽혀져 있을 것 같아 이날은 당신이 미리 목욕을 시키고 싶어서였다.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귀가할 시간도 아니어서 간병인이 앞당겨 들렀나 보다 생각하며 거실로 들어섰다. 욕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났다. 짐승 울음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했다. 노모가 소파 구석에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반사적으로 욕실 문 앞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찢어지는 소리가 안에서 터지고 있었다. 왜 처먹어? 아들 앞에서는 곡기 끊은 듯 죽 몇 숟갈로 내숭 떨고 왜 밥솥밥에 숟가락을 찌르는 거야? 진짜 똥 칠갑하려고 그래? 매일 문 열어두는데 왜 안 나가? 나가. 없어지란 말이야. 어디든 없어져 버리란 말이야. 나가. 나가라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시 짐승울음 같은 비명이 터지면서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가벗겨져 웅크린 노모의 어깨를 발로 차고 있고
노모가 두 손을 위로 올려 싹싹 부비고 있었다.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아내가 노모를 구타하던 발을 얼른 거두며 반사적으로 욕실문을 닫으려 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두 눈만 벌려두고 숨을 멈추고 있던 아들이 아내의 팔을 획 낚아채 밖으로 끌어내며 양쪽 뺨을 두세 차례 후려친다. 너 이런 여자였어? 어서 내 앞에서 꺼져.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주고 싶지 않으면 꺼져. 눈동자의 초점이 파르르 전율하며 낯빛이 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뒷걸음질을 치다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들은 부들부들 온몸을 떨며 욕실로 들어가 노모를 끌어안는다. 커다란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엄마를, 엄마. 노모는 조금은 어리둥절한 낯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얼굴 가득 서려있던 공포감이 쓰러지고 있었다. 아들은 시종 꺼이꺼이 울며 노모의 몸을 샤워기로 헹궈주고 거실 소파로 안고 나와 물기를 눌러낸다. 미처 가시지 않은 멍자국이 아직도 질펀한데 바로 이날 받은 발길질과 주먹 타박의 흔적은 선홍색으로 전신에 깔려 있다시피 했다. 사나흘 후면 뼈가죽뿐인 몸뚱이에 또다시 시퍼런 멍자국으로 난자질이 될 것이었다. 고향집 살인문 앞에 섰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마당가의 소태나무에서 매미들이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귀가 울릴 정도로 소리들이 커서 아들은 찌푸린 얼굴로 진초록 잎새가 무성한 소태나무를 쳐다보는데 진주댁의 얼굴에도 화색 기운이 돌았다. 그랬다. 노모도 소태나무를 고개를 외롭고듯 쳐다보며 입귀를 실룩거렸다. 새로운 반응이었다. 아이고, 진짜로 우리 성님 맞나?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에, 사람이가 해골이가. 아이고, 성님. 진주댁보다 2살이나 많은 그러나 손이 오라버니의 아내인 그녀를 맞이하던 시누이 노인은 비명부터 질렀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조카야, 우리 성님 와 이 모양이고 정신줄 놓았다 소리 듣고 가본다 하면서 못 가봤는데 병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님 와 이리 됐노? 눈만 감으면 송장이다. 세상에. 제가 잘못 모셔서 그러니 이제 고모가 좀 돌봐주이소. 진작 매시고 내려오지 그랬나. 알았다. 성님 강, 내 강 죽을 때꺼정 동무하고 살면서 내가 돌봐줄 낀께 걱정 말거라. 세상에, 그리도 곱던 사람이. 이제 재검진을 해서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면 요양사가 매일 와서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냥 고모님만 믿습니다. 노인은 진주댁이 쌓인 한이 많아 몹쓸 병에 걸렸을 것이라며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부정한 자세로 마당 가운데 선 채 연신 소태나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무얼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이 환한 낯빛이 되며 노모의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노모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웃을 듯 말 듯 입귀를 실룩거렸다. 이어 옹달샘이 있는 뒷안켠으로 몸을 돌려도 보고 디딜 방아가 있는 헛간 쪽으로도 고개를 돌렸다. 장독둘레 화단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봉선화와 맨드라미, 지붕 위를 타고 올라간 조롱박 줄기를 고개를 들어 눈부신 듯 쳐다보더니 또다시 입귀로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가 당신이 40년 몸담고 살던 집인 줄 알겠는갑다. 보소, 성님. 여기가 성님 집인 줄 알겠소? 진주댁의 팔을 붙들고
고모가 큰 소리로 물어보자 진주댁이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감동하여 우선 노모를 마루에 오르게 하고 고모가 금방 생수로 타내온 미숫가루 컵을 들어 노모의 입술에 대준다. 노모는 바른 손으로 그것을 받아 천천히 몇 모금 마셨다. 집을 떠난 지 12년 만에 찾아왔어도 드디어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노모의 반응에 아들은 한 가닥 희망을 찾는다. 가슴에서 희열 같은 뿌듯함이 차오르고 찡한 감동이 왔다. 시집와서 40여 년 살던 곳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또한 가족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당신의 마지막 여생을 막막한 어둠 속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경이로운 일은 노모에게서 매일매일 조금씩 일어났다. 충혈된 퀭한 눈동자에 가득 서려있던 공포감과 두려움은 점차 가셔지고 표정이 편안해졌다. 늙은 시누이가 정성껏 쏘아주는 죽을 조금씩이나마 거르지 않고 먹었고 점차 그 양을 늘려갔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편치 못했지만 뒷간을 찾아 마당으로 내려서기도 했다. 시누이가 커다란 사기 요강을 들이밀며 당신이 지워줄 것이니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했다. 진주댁은 입기를 실록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모, 다음번에 휴가 받아와서 부엌도 입식으로 개조하고 마루 끝방을 화장실로 만들어줄게요. 뒷간이 마당 끝이니 너무 멀고 매번 요강에서 볼일 본다는 것도 고모가 힘들어서 안 돼요. 일회용 기저귀는 차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 걱정은 말거래. 성님 있어 유복자 우리 장조카 낳아주고 몫이 집안 씨줄 이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 은인인데 뿐이가 자기도 청산 가부이면서 혼자 된 나를 얼마나 챙겨주고 내가 늙어서 이렇게 편히 사는 것도 다 장조카와 성님 덕인데 내가 진 빚을 갚을 기다. 노모를 시골집에 모셔놓고 사흘째 되던 날 상경할 준비를 끝낸 아들은 고모에게 거듭 노모를 부탁하며 곧 다시 하진할 것을 말한다. 그리고 디딜방아 앞에 선 채 발 놓는 가랑이 나무판을 앙상한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있는 노모에게 곧 다시 내려오겠으니 고모와 잘 지내시라고 말한다. 노모가 어역하라는 듯 죽을 진 손을 두세 번 쳐들었다.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지 5주 만에 매각이 되었다. 아들은 집값의 절반이 넘는 은행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변두리의 연립주택 2층을 매입하여 이사를 했다. 아이 둘도 전학을 시켰다. 아내는 노모를 학대하던 그날로 집을 나간 후 한 달여 계속 소식이 없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뜻이 맞지 않아 당분간 별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 보였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워낙 경직되어 까닭을 물어보지도 못했다. 아들은 아내의 행위를 어떤 측면의 상황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다. 다만 자식들을 생각하여 존속 학대로 고발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집을 팔고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등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고향집에 고모가 들려주는 소식은 반가웠다. 장족하냐? 오늘은 성님 손에 봉소나 물을 들여주었는데 세상에 아이처럼 좋아한다. 먹는 양은 적지만 옛날에 먹던 장떡 같은 거 지졌더니 글씨 그것만 갖고 잡숴야 내려올 때보다 성님 몸에 조금 살이 들어간 것 같다. 심리나 들어갔던 눈도 좀 나온 것 같고 밥 먹기 전에 손도 잘 씻는다. 아니다. 아주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고 나도 못 알아보지만 조금도 경계하지는 않는다. 성님이 초전에 우리 몫이 집안으로 시집 오기 전에 읍내 옥봉동에 살았다 아이가. 내가 무슨 이야기 끝에 남강 디별이 진주 8경 중에 1경이란 말이 나왔는데 글씨 성님이 눈을 번쩍 뜨더라. 그래서 디별이 알겠소? 물은깨네 고개를 끄덕거리더라.
장조카 내려옴은 혹시 정신이 돌아올란지 성님을 그리 한번 모셔가 봐라. 처서가 지나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은 달라졌다. 아들은 열흘간의 휴가를 받아 시골집 안방에 기름 보일러를 놓고 주방 개조와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다. 3대가 살아온 옛집을 그대로 두었던 터라 어차피 한번 개조는 해야 될 형편이었고 워낙 사전 준비가 치밀했던 탓에 생각보다 빠르게 큰 일들을 끝낼 수 있었다. 노모의 상황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아들의 말이라면 무슨 내용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표시를 했다. 허황한지 한 달여 사이에 고모 말처럼 노모는 살이 좀 올라 있었고 몸도 손도 깨끗해지고 입성도 밝아져 있었다. 쩌들었던 표정은 간 곳 없고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병들기 이전의 노모 모습이 아쉬운 대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보면서 아들은 늙은 고모의 두 눈을 모두 잡고 고맙다는 말로 진정어린 인사를 한다. 집 개조 공사가 끝난 다음 날 고모의 권유대로 그는 두 노인을 함께 차에 태우고 진주 내성에 있는 촉성루로 갔다. 농개가 외장을 껴안고 강물에 뛰어든 의암을 바라볼 수 있는 촉성루의 난간으로 오르자 노모의 표정이 감회에 젖는 듯 눈시울이 고즈넉해졌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요? 노모가 이잔한 눈길을 강물 쪽으로 향하며 두세 번 손짓을 했다. 노모의 머릿속으로 혹여 10손가락의 가락지를 낀 농개가 외장, 게아무라 노그스케의 10손가락과 마주 깍지 끼고 촉성로 아래의 바위 벼랑으로 춤추며 내려가 의암으로 건너뛰어 푸른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인지 노모는 한동안 넋나간 듯 서 있었다. 아들은 진정 노모의 머릿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다. 아들의 집요한 궁금증에 시원한 반증을 준 것은 아니지만 노모의 눈동자에서 그녀가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만 느낄 뿐이었다. 아들은 노모를 다시 차에 태우고 옥봉동 뚝길에 올랐다. 도시계획으로 주변의 동네가 옛날과 많이 다른 상황이었지만 난강변의 높은 뚝길은 옛 그대로였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싸움 씨름판에 구경 나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아들은 노모의 표정을 살핀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아들은 두 팔을 벌려 심호흡을 하며 강변의 백사장을 향해 노모를 돌려 세운다. 어머니, 저 모리사장을 봐요. 저기서 가을마다 소싸움 씨름판이 신나게 벌어졌잖아요. 씨름대장 진주 전배, 배가 만삭의 여자처럼 불룩해가지고 황소 한 마리 상으로 끌고 진주 시내를 누비던 거인 진주 전배 생각나십니까요? 노모의 얼굴에 분명히 웃음 기운이 돌았다.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까? 씨름꾼 진주 전배는 아이들에게는 영웅이고 시민들에게는 자랑이었다. 씨름판에서 진주 대표로 매년 황소를 상으로 타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는 자체만으로 웃음이 머금어지는 인물인데 노모의 얼굴에도 선명치는 않으나 미소가 폈던 것 같았다. 아들은 신명이 나기 시작했다. 옥봉동 뚝길의 끝점에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디별이 벼랑길로 차를 몰아 들어갔다. 디별이는 깎아지는 산벼랑 아래로 오솔길이 있고 길 아래가 바로 강물인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길이 넓혀져 있고 도깨비가 출현한다던 길 중간의 정자나무는 뽑혀지고 없었다. 계속 차창밖을 내다보던 노모가 어느 지점에선가 짧은 소리를 발했다. 차를 멈출 수가 없어 그냥 서행 운전을 하는데 노모의 시선을 쫓던 고모가 성님이 처녀꼴을 본 것 같으니 차를 세워보라고 했다. 외곽으로 차를 세우고 노모를 차 밖으로 부축했다. 고모의 말이 맞았다. 산벼랑이 끝나는 지점에 처녀 무덤들이 있다는 골짜기가 있었고 노모는 분명히
그 지점에서 반응을 보였으며 차에서 내린 그녀의 시선이 바로 그 골짜기에 박혔던 것이다. 아, 어머니, 저 처녀 무덤들이 있는 처녀골 기억나셔요? 한밤중이면 처녀 귀신들이 강가로 내려와 노래를 부르며 빨래를 한다는 바로 여기 이 물가에서 말이에요. 노모의 시선이 물가의 반석 위를 맴돌았다. 맞아요, 맞아요. 처녀 귀신들이 저기 저 반석에서 노래 부르고 깔깔거리면서 빨래를 했다고 옛날에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들의 흥분된 음성을 들으면서 노모는 이렇다 할 대답은 물론 없었다. 그러나 상기된 낯빛으로 골짜기와 포장된 도로 아래 물가의 반석을 오래도록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들은 노모를 다시 부축하여 차에 오르게 하고 이날은 그 정도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노모의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확신감을 가졌다. 노모가 성장한 옥봉동 주변의 향교며 기생조합에 있던 권번이며 말띠고개, 대숲 윗길의 외딴 국수집이며 큰들, 모래 흙당의 딸기밭이며 지금은 진양로에 잠겼지만 너은이 백가의 모래찜질이며 또한 노모의 모교인 복내 초등학교며 비봉산 아래의 일신여자 중학교며 그녀와 인연된 곳을 두루 찾아볼 계획을 세웠다. 뿐만이 아니었다. 진주대첩의 영혼들이 모셔진 삼장사며 호국사며 외구의 침투를 감시하던 서장대, 북장대, 남장대며 대첩 때 사망한 민간 군민 7만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유등 띄우기며 노무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한정이기 때문이었다. 내 수두증과 전축두엽 퇴행의 혼합 원인으로 인지기능과 언어기능, 청력기능, 신체장애의 기능까지 손실되었다 해도 고향 옛집으로 하향한 이후의 노모는 확실히 다른 모습과 반응을 보였기에 희망적이었던 것이다. 실제 임상적 판단은 어떠할지 정밀한 뇌 촬영과 전문 의사의 재진단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아들은 분명히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고향에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다. 때묻지 아니한 유소년적부터 정신과 육신의 흠씬 차려진 고향의 정령이 과학의 이론적 근거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 믿었다. 태생지의 토양과 바람과 햇살과 수질이 형성해 놓은 유기체에 개인의 감성적 성향이 투여되면 새로운 형체의 경이로운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아들의 머릿속을 연일 꽉 채웠다. 알 수 없는 환희와 오열이 목구멍으로 쉼없이 차올라 아들은 자꾸 헛기침을 했다.